소독약 냄새와 먼지가 희미하게 뒤섞인 공기 속에서 박혜숙은 허리를 굽혀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그저 이 저택의 수많은 고용인 중 하나 나이 들고 말이 없는 청소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구분 등 뒤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에 군림하는 은성그룹의 총수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외아들 강지훈의 집이었다. 몇 달 전 지훈은 박혜숙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유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고아 출신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배경 박혜숙의 눈에는 아들의 명성에 흠집만 낼 뿐인 초라한 여자였다. 그녀는 이 결혼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며느리의 실체를 파헤치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연극을 시작했다. 거실 한가운데서 유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로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혜숙은 걸레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저 평온함이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속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박혜숙은 일부러 유진이 앉은 소파 근처로 다가가 물통을 옮기는 척하다가 발을 헛디뎠다. 찰랑거리던 더러운 물이 유진의 발치에 놓인 하얀색 러그 위로 쏟아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녀는 과장되게 허둥대며 주름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꾸며냈다. 이것은 그녀가 고안해낸 여러 시험 중 하나였다. 보통의 젊은 여자라면 짜증을 내거나 최소한 불쾌한 표정이라도 지을 터였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박혜숙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놀란 기색 없이 읽던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박혜숙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러그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눈빛에서는 어떠한 가식이나 꾸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박혜숙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박혜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그녀는 며느리의 가면이 생각보다 훨씬 더 두껍고 정교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유진의 부축을 뿌리치듯 슬쩍 몸을 피하며 다시 허리를 굽혔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게 제 일인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베이겐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이 퇴근했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이 현관으로 마중 나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도 지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은 언제나 그를 압박했고 특히 최근에는 경쟁사인 태양그룹과의 프로젝트 수주 경쟁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박혜숙은 주방 구석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척했다. 지훈은 유진에게 물었다. 어머니한테서는 연락 없었어. 그 질문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압박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이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계속해서 부부 사이를 맴돌았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그러나 지훈은 그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도 노력 좀 해봐.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서 싹싹하게 굴 수도 있잖아. 당신이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니 어머니도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유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슬픔처럼 보이기도 했고 체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혜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혜숙은 청소부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먼지를 닦아내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유진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출근하면 집안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었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드물었다. 박혜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위장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혜숙은 2층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지훈의 서재였지만 유진이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책상 위에는 경제 관련 서적과 몇몇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다. 박혜숙은 먼지를 터는 척하며 서류들을 훔쳐보았다. 대부분은 지훈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낯선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태양바이오 신기술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다. 박혜숙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다. 태양바이오는 바로 은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인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왜 이런 보고서가 이 집에 그것도 며느리가 사용하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인가?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의 신기술 개발 현황과 시장 분석, 그리고 은성그룹이 놓치고 있는 허점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수준은 단순한 자료 조사를 넘어선 거의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박혜숙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이 여자가 태양그룹의 첩자란 말인가? 아들에게 접근해서 은성의 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었나?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파일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이제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혜숙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는 유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유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그녀가 통화하는 상대, 심지어 그녀가 읽는 책의 종류까지 모두 박혜숙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다. 유진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녀의 일상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어느 주말 지훈은 회사 일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 집에 혼자 남게 된 유진을 지켜볼 절호의 기회라고 박혜숙은 생각했다.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그날은 일을 쉬겠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였다. 그리고는 저택이 잘 보이는 근처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혼자 있을 때 분명 무언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전 내내 유진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혜숙은 망원경까지 동원해 창문 너머를 엿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소파에 앉아 있거나 주방을 오가는 평범한 모습뿐이었다.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 드디어 저택의 문이 열리고 유진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옷차림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원예용 가위와 작은 삽이 들려 있었다. 박혜숙은 의아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저택의 뒤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작은 화단이었다. 유진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정성스러웠다. 땀이 맺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이나 흙을 만졌다. 박혜숙은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첩자 활동을 기대했던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묵묵히 정원을 가꾸는 한 여인의 모습뿐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유진은 일을 마쳤다. 잡초로 뒤덮였던 화단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그녀가 어디선가 가져온 작은 꽃 모종들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화단 앞에 서서 자신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유진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박혜숙이 처음 보는 꾸밈없는 순수한 만족감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박혜숙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확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저건 역시 고도의 연기일 뿐이다. 저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아들을 저런 위험한 여자에게서 구해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차가운 이성과 어머니로서의 집착이 그녀의 감정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집안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과 유진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회사의 중압감과 어머니의 무언의 압력, 그리고 아내와의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진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더욱 날카롭게 굴었다.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거야? 회사는 태양그룹 때문에 전쟁터인데 당신은 집에서 태평하게 책이나 읽고 정원이나 가꾸고 있잖아. 내 아내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은 결국 참지 못하고 유진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은 스트레스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유진은 그의 격한 반응에도 놀라지 않고 조용히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지훈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게 회사 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물어도 당신은 피곤하다는 말만 할 뿐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닌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말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연약한 아내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렇기에 자신의 힘든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순을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됐어.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어. 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은 유진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복도를 청소하던 박혜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의 저 연약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승리의 증표처럼 보였다. 이제 곧 저 여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지훈도 진실을 보게 될 것이었다. 박혜숙은 낡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은 자신이 직접 화려하게 장식하리라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은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40층 회의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누구 하나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상석에 앉은 박혜숙 회장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다. 아들의 집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고 허리를 굽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리한 눈빛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룹의 총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래서 태양그룹의 제안서 내용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박혜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앞에 선 전략기획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태양 측의 보안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합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조차 핵심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에 박혜숙은 코웃음을 쳤다. 현재 은성그룹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휴먼케어 바이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태양그룹과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수주를 넘어 미래 바이오 시장의 패권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만약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은성은 시장의 주도권을 영원히 태양에게 넘겨주게 될지도 몰랐다. 박혜숙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능한 것들. 그녀는 짧게 내뱉었다. 그 한마디에 임원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내세요. 태양의 기술 개발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들이 정부에 제시할 조건이 무엇인지 전부 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선언은 회의의 끝을 알리는 비정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박혜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채 올랐다. 머릿속은 온통 태양그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행보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고 대담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은성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항상 한 발 앞서 나갔다. 이 지독한 경쟁은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낡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보석과 최고급 정장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졌다. 다시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회사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뒤틀린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배출할 가장 손쉬운 대상은 바로 며느리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평온한 얼굴을 산산조각 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날따라 박혜숙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아끼는 찻잔 세트가 놓인 선반을 청소하는 척하다가 실수로 팔을 쳤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찻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것은 유진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유품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 어머나 사모님,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비싼 것 같은데. 박혜숙은 호들갑을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유진이 절망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유진은 잠시 깨진 찻잔 조각을 내려다볼 뿐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박혜숙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야 낫죠. 제가 치울 테니 비켜서 계세요.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편들을 쓸어 담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조용한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박혜숙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아무리 상처를 주려 해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저 단단함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차라리 유진이 자신에게 소리라도 질러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마음껏 그녀를 짓밟을 명분이 생길 테니까. 며칠 후 박혜숙은 자신의 저택으로 아들 부부를 불러들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며느리를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여 길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였다. 식사 자리에는 은성그룹의 핵심 임원이자 그녀의 오른팔인 김상진 전무도 함께했다. 김 전무는 박혜숙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실행하는 충직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유능한 참모이기도 했다.
식탁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다. 박혜숙은 마치 유진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며 아들 지훈과 김 전무하고만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의 대화는 최근 회사 현안인 태양그룹과의 경쟁에 대한 것이었다. 지훈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불만을 토로했다. 태양의 자금력은 정말이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발 앞서 나가면 귀신같이 알고 2배의 물량 공세로 따라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박혜숙 역시 동의하며 혀를 찼다. 그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내기들은 아니야.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 무모해 보일 정도지.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단순히 자금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매우 정교하고 대담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 인력을 빼가는 방식이나 원자재 공급망을 선점하는 속도는 저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만 하던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명료했다. 태양의 공격적인 확장은 강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바이오 센서 제작에 필요한 히토류 광물 같은 경우 당이 공급망을 무리하게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정 지역의 공급처 한두 곳만 마비시켜도 전체 생산 라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혜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 거니? 집에서 책이나 보고 꽃이나 심는 애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뭘 알아? 어디서 잡지 기사라도 하나 읽고 와서 아는 척하는 개냐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유진에게 날아갔다. 지훈 역시 당황하며 유진의 팔을 툭 쳤다. 여보, 가만히 좀 있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내가 자신을 망신시켰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당돌한 발언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김상진 전무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히토류 광물, 바이오 센서, 공급망 마비. 그녀가 사용한 단어들은 결코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지적한 내용은 최근 은성그룹 전략팀이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겨우 도출해낸 태양그룹의 잠재적 약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 전무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고아 출신의 평범한 여자. 그것이 회장님이 며느리에 대해 알려준 정보의 전부였다. 하지만 방금 그녀의 발언은 결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박혜숙의 분노에 찬 얼굴과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수저를 드는 유진의 평온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강한 위화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식사가 끝나고 김 전무는 박혜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혜숙은 그의 질문 의도를 알아차리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김 전무, 지금 뭘 의심하는 거요? 걔가 한 말은 그냥 주워들은 소리일 뿐이야.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말게. 그녀는 자신의 판단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혜숙의 충신이었지만 그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은성그룹 그 자체였다. 회장님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적을 상대할 때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는요. 제가 조용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박혜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김상진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유진. 그녀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통찰력. 그것들은 결코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직접 구축한 비밀 정보망에 접속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유진이라는 세 글자를 천천히 입력했다. 수많은 동명이인의 정보가 화면을 채웠다. 그는 나이와 인상차계 등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여 검색 범위를 좁혀나갔다. 몇 시간의 추적이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기록은 보육원에서 시작해 평범한 학창 시절을 거쳐 작은 도서관에 사서로 일했다는 박혜숙이 알려준 내용과 일치했다. 김 전무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을 돌렸다. 바로 그때 화면 구석에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몇 년 전 스위스의 한 사립금융학교 졸업생 명단에 대한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보안 등급이 높아 열람이 불가능했지만 명단에 한이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이 단 한 명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유학생의 후견인으로 등록된 이름은 태양그룹의 창업주이자 전설적인 경영자인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김 전무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바람의 속삭임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김상진 전무의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밤을 새워 마신 커피잔, 빼곡하게 메모가 적힌 서류들, 그리고 모니터에 떠있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들. 스위스 금융학교의 졸업생 명단에서 발견한 작은 실마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유진은 태양그룹 한 회장의 숨겨진 외동딸이 맞았다. 한 회장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을 경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신분을 숨겼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후견인의 보호 아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경제, 경영, 심리학 등 다방면에 걸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여러 개의 가명과 위조된 신분 아래 철저히 분산 관리되고 있었다.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는 신분은 그중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김 전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은성그룹의 후계자인 강지훈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태양그룹이 은성그룹의 심장부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은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박혜숙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종 협상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다. 그는 긴급히 박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유진 씨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혜숙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김 전무, 아직도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요.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소. 그녀는 김 전무의 충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김 전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한유진 씨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박혜숙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소. 내일이 태양과의 마지막談판이야. 지금은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네. 자네는 협상 전략이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도록 하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전무는 차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무실을 물러나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휴먼케어 바이오 시스템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열리는 스카이뷰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은성그룹의 임원진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박혜숙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최종 제안서는 태양그룹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담고 있었다. 태양 측은 누가 나온다고 했지? 박혜숙이 김 전무에게 물었다.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회장급 인사가 직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무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거세게 요동쳤다. 정확히 약속 시간 정각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복도에 밝은 빛을 등지고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기다란 그림자가 회의실 안으로 먼저 들어왔다. 은성그룹 임원진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깬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가 회의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순간 박혜숙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핏기가 가신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집에서 먼지를 닦고 자신의 발치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 한유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박혜숙이 알던 유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순종적이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닌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여왕의 모습이 있었다. 박혜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헛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태양그룹이 꾸민 악랄한 장난인가?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저 얼굴은 분명 한유진이었다. 그녀가 매일같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얼굴. 박혜숙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에서 쿵쿵 울렸다. 유진은 은성그룹 임원진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했고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태양그룹 측의 상석에 멈춰 서서 잠시 동안 박혜숙을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박혜숙은 유진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전략기획 총괄본부장 한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박혜숙의 귀에 익은 부드럽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한 음절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고 듣는 이를 압도하는 권위가 느껴졌다. 전략기획 총괄본부장. 그 직함은 망치가 되어 박혜숙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른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회장님의 며느리가 왜 태양그룹의 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나타났단 말인가? 오직 김상진 전무만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박혜숙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서류 몇 개를 꺼내 자신의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 모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혜숙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비즈니스를 위해 이 자리에 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태도가 박혜숙에게는 더 큰 충격과 모욕감으로 다가왔다. 박혜숙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말을 하려 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 어떤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유진을 가리켰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유진은 그 개인적인 질문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박혜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혜숙 회장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딱딱한 직함을 사용했다.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것과 같았다.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혜숙의 심장에 박혔다. 그 순간 박혜숙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은성그룹의 총수로서 그녀가 쌓아 올린 자존심과 권위의 성벽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아니, 그녀는 처음부터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부로 변장해 며느리를 감시하고 시험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짓이었던가. 박혜숙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이성과 현실 감각이 마비된 것이다. 김 전무가 황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그의 외침도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박혜숙은 김 전무의 부축을 받으며 허수아비처럼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래에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한 명의 나약한 인간만이 남아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은성의 임원들은 사령관을 잃은 병사들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테이블의 반대편에서 한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서류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박혜숙이 혼란 속에서 끌려나가자 거대한 스위트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은성그룹의 임원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속한 제국의 막강한 여왕이었던 박 회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그들에게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 중심에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앞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모두 챙겨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직도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은성의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혜숙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오늘 협상은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조율하여 연락드리도록 하죠. 건강 문제라는 말에 은성의 임원 몇몇은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스위트룸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고요함이었다. 한편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김상진 전무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박혜숙을 간신히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강력한 진정제라도 맞은 사람처럼 흐느끼면서도
동시에 발작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천한 것이 감히 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핏발이 서 있었다. 회장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일단 병원으로. 김 전무가 애써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박혜숙은 그의 팔을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내가 지금 병원에 가게 생겼어. 이건 함정이야. 태양놈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라고. 그 계집애를 이용해서 내 아들에게 접근하고 우리 은성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수작이야.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충격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고 하찮게 여겼던 존재, 청소부로 위장하면서까지 짓밟으려 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운명을 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굴욕감은 차라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다가 악귀처럼 저주를 퍼붓기를 반복했다. 김 전무는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은성그룹의 시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바로 강지훈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전무님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김 전무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쓰러지다니요. 협상은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김 전무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가장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할 시간이었다. 협상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그룹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이 한유진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지훈의 믿을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난치지 마십시오, 전무님.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내가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던 내 아내가 태양그룹의 대표로 협상장에 나타났다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농담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전무의 침통한 목소리는 그것이 냉담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양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냈던 유진의 모습.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양바이오 관련 보고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녀의 깊은 눈빛과 침묵.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뭘 안다고 나서냐며 윽박지르고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조차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바보였는지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편에 서서 그녀를 압박하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상처만 줬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는 누구이며 자신은 그동안 어떤 거대한 연극 속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인가.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혜숙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과 협상 결렬 소식은 순식간에 은성그룹 최고위층을 강타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임원들의 입을 통해 진실의 파편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대표가 다름 아닌 총수의 며느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은성그룹 전체를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주요 계열사 사장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의 거취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박혜숙이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이 사라지자 잠재되어 있던 균열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는 이 기회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태양그룹 쪽으로 줄을 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굳건해 보였던 은성이라는 제국은 리더를 잃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난파선과도 같았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에 숨겨진 심장부 VVIP 전략 상황실. 한유주는 거대한 미디어 월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협상장에서의 냉정한 모습 그대로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직속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진짜 세계 그녀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휘소였다. 본부장님, 은성그룹 내부 주주들의 동요가 포착되었습니다. 박혜숙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원이 보고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우리가 접촉해둔 소액주주 연대를 움직일 때가 됐어. 그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만한 정보를 조금 흘려. 단 우리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지 않게.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는 대신 다음 단계를 위한 냉정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오늘 아침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그 평온함이 지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외침에 유진은 읽던 책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책을 조용히 덮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제야 물어보네요. 내가 누군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당신이 알던 한유진이 맞아요. 동시에 당신이 단 한 번도 알려 하지 않았던 한유진이기도 하고. 말장난하지 마. 당신 태양그룹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고 지훈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유진은 그의 격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연민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청소부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줄 때 당신은 내 편에 서주기는커녕 침묵으로 동조했죠. 당신에게 나는 그저 배경 없는 아내, 당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그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연약한 여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하고 무서운 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아내의 거대한 계획 속 작은 말에 불과했다. 이 결혼의 권력 관계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였던 것이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세계 한가운데서 아내를 아니 이제는 완전히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한유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과 냉정한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환상이었고 그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기만극의 무대에 불과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차라리 유진이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유진의 반응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지훈의 분노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받아냈다. 마치 성난 아이의 투정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마저 서려 있었다. 속인 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죠. 나를 배경 없는 고아라고 얕잡아보고 청소부로 변장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모든 모욕을 견디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요? 그녀의 반문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으로 때로는 방관으로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했다. 아내의 인격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 비겁함이 결국 지금의 파국을 불러온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거실 한쪽에 놓인 평범해 보이는 책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세 번째 칸에 꽂혀있던 두꺼운 원서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이 빠져나온 자리 뒤로 벽지의 문양과 똑같이 위장된 아주 작은 렌즈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저것은 초소형 카메라였다. 어머님의 변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 결혼 직후에 나타난 새로운 청소부 유독 내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캐묻던 그 늙은 하녀를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지훈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극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켜지더니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청소부 복장을 한 박혜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유진의 서재를 뒤지고 유진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심지어 자신의 측근과 통화하며 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이나 정계 로비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논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유진이 일부러 흘려놓은 태양바이오 관련 가짜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박혜숙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진짜라고 믿고 자신의 팀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은성그룹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유진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훈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기만이 아니었다. 아내를 파멸시키려던 어머니의 계략이 거꾸로 은성그룹 전체를 파멸시킬 덫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스스로 호랑이 굴에 걸어들어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적에게 알려준 셈이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아이러니는 없었다. 당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지훈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유진은 TV를 끄고 그를 돌아보았다. 아니요.
처음에는 당신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당신이라면 어머니의 잘못된 집착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당신은 아내를 지키는 대신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는 범죄자인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심판하려는 아내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두 거대 기업의 명운을 건, 그리고 정의와 불의 사이의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이 싸움에서 감상이나 동정은 사치일 뿐이었다. 한편 박혜숙은 자신의 저택 침실에서 눈을 떴다. 진정제 기운이 가시자 협상장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초기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패배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화기를 들고 김상진 전무를 호출했다. 김 전무 당장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언론, 검찰, 정치권 전부다. 한유진 그 계집애의 뒷조사를 다시 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뭐라도 찾아내. 그리고 태양그룹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청탁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의 쉭쉭거림처럼 사악하고 절박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위험해지는 법이었다. 다시 지훈의 저택. 유진은 지훈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내로서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사업가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나와 당신 어머니 태양과 은성의 전쟁이에요.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라앉는 배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옆으로 비켜설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그녀는 이것이 애원이나 협박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에서 사랑이나 배신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오직 생존과 파멸이라는 두 가지 결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위선으로 가득 찬 집에서 머물 생각이 없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지훈이 멍하니 물었다. 유진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때까지 나는 이곳에 없을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지, 아니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로 설지, 그 대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대한 저택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강지훈은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사랑했던 아내는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적이 되었고, 존경했던 어머니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범죄자였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는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게임판 위에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초기 충격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박혜숙의 절망은 도끼서린 증오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은밀한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김상진 전무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충성이 아닌 깊은 고뇌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박혜숙은 더 이상 이성적인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 입고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암사자와 같았다. 최 사장, 나 박혜숙이야. 자네 언론사 내가
10년 전에 어떻게 살려줬는지 잊지 않았겠지. 지금부터 내가 주는 대로 기사를 써. 한유진 그 계집애를 천하의 요부기업 사냥꾼으로 만들어버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여론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과 타블로이드 신문을 도배했다. 은성그룹 후계자 유혹한 신데렐라 알고 보니 치밀한 스파이. 고아 출신 며느리의 두 얼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친다. 기사들은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뒤섞어 한유진을 대중의 호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기사들은 그녀가 은성의 비밀을 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으며 그녀의 미스터리한 과거 뒤에는 거대한 배우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박혜숙은 여론이라는 무형의 칼로 유진의 명예를 난도질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대중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스토리에 열광했고 유진을 향한 비난과 의혹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것은 반격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혜숙의 두 번째 공격은 태양그룹의 사업 자체를 겨냥했다. 그녀는 정계의 오랜 후원자들에게 연락해 압력을 넣었다. 그 결과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양바이오 연구소와 신축공장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소방안전 특별점검이 실시되었다. 명분은 합법적이었지만 그 시기와 강도는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 수사였다. 연구소의 서버는 압수수색당했고 공장의 생산 라인은 강제로 멈춰섰다. 휴먼케어 바이오 시스템의 출시를 코앞에 둔 태양그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박혜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가의 기업 사냥꾼들과 접촉하여 태양그룹의 주가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질식시키려 했다. 태양그룹의 상황실은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쏟아지는 악성 기사와 사업 차질에 분노하며 동요했다. 본부장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박혜숙 회장의 비리 증거 영상을 지금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유진의 직속 부하인 최 팀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보고들을 체크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법이야. 박혜숙 회장이 자신의 패를 모두 꺼내 보이게도 그녀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녀의 권력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연결되어 있는지 세상이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이었다. 그녀는 박혜숙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적인 인내심 앞에서 흥분했던 팀원들은 다시 냉정을 되찾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유령처럼 텅 빈 저택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인터넷을 켤 때마다 아내를 향한 끔찍한 비방 기사들이 그의 눈을 괴롭혔다. 요부, 스파이, 탐욕스러운 여자. 기사들은 그가 알던 유진과는 전혀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영향 아래 평생을 살아온 탓인지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하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는 조용히 상처를 감내하던 아내의 슬픈 눈빛을 기억했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도 아내도 세상의 평가도. 그는 이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아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의 아들로서 무너져가는 가문을 지켜야 할까? 어떤 선택도 그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졌다. 박혜숙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태양그룹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태양의 위기관리팀은 노련하게 언론에 대응하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그들의 사업 구조는 박혜숙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해서 핵심 부서 몇 군데가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은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었다. 예상 밖의 저항에 부딪히자 박혜숙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의 이성은 점점 더 마비되었고 판단력은 흐려졌다. 결국 그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전무도 모르게 과거 자신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주었던 해결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단순한 기업 방해 공작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이나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 속한 인물이었다. 한유진 그 아이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가장 아끼는 것이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 그리고 그걸 부숴버려.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혜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것은 더 이상 경영인의 언어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파멸의 선언이었다. 우연히 서재 밖에서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김상진 전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박혜숙 회장에게 충성을 바쳤다. 그녀의 비정한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 모의였다. 은성그룹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를 지탱해왔던 충성심이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혜숙은 해결색에서 한 가지 보고를 받았다. 한유진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방문하는 작은 보육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바로 그곳 출신이었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녀를 유진 언니라 부르며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보고를 받은 박혜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적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해결색에 다음 지시를 내렸다. 불이야. 단순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김상진 전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혜숙 회장의 마지막 명령은 그의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이야. 단순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불을 지르라는 지시였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나 경쟁의 차원이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평생을 박혜숙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그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에도 눈을 감았다. 그것이 은성그룹을 위한 길이라고, 회장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해치라는 명령까지 묵인할 수는 없었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뇌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짧은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태양그룹의 보안팀장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 그가 오래전에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었던 번호였다. 오늘 밤 소망보육원 화재 사고 위장. 그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휴대폰의 유심칩을 부러뜨리고 변기에 버렸다. 박혜숙을 향한 그의 오랜 충성은 그렇게 끝이 났다. 태양그룹 상황실. 익명의 제보 문자를 받은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늘 유지하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아이들에 대한 깊은 걱정이 서렸다. 소망보육원은 그녀가 자란 곳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이었다.
박혜숙이 감히 그곳을 건드린 것이다. 최 팀장, 지금 즉시 우리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을 보육원으로 보내 경찰에는 아직 알리지 마. 조용히 잠입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생포하는 게 우선이야.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태양그룹의 특수 보안팀이 어둠을 뚫고 소망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박혜숙의 해결사가 보육원 외진 담벼락 근처에 몸을 숨기고 인화 물질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불을 붙이려는 순간 사방에서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그의 몸을 덮쳤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 앞에서 그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모든 것은 보육원의 아이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실패한 방화 시도는 유진에게 마지막 신호탄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박혜숙이라는 괴물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의의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안개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과거 은성그룹과 박혜숙에게 짓밟혔던 피해자들이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지만 박혜숙의 계략에 모든 것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회사에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전직 임원, 그리고 박혜숙의 흑색 선전에 휘말려 정치 생명이 끝장난 전직 국회의원까지. 유진은 수년에 걸쳐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아왔다. 박혜숙 회장이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유진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아이들의 목숨마저 위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증거와 제가 가진 증거를 합쳐 그녀가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모인 사람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여전히 지옥 같은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유진의 팀이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첫 번째 파일은 그가 이미 보았던 청소부로 변장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파일을 여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안에는 박혜숙의 비밀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기록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불법 뇌물의 액수가 상세히 정리된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마지막 파일이었다. 그 파일에는 어젯밤 보육원에서 생포된 해결사의 자백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박혜숙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보육원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똑똑히 증언했다.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냉혹한 경영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목숨마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괴물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는 혈연의 의무감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영상 속에 등장했던 소망 보육원 앞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멀찍이 보육원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한유진이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언론이 요부라고 매도하는 여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는 그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려 했다. 흑과 백이 이토록 명확하게 갈리는 순간은 없었다. 그 광경은 지훈의 마음에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닌 그의 아내 한유진에게.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유진 씨, 나예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도울게요. 그 말은 그의 기나긴 방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는 한 명의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어요. 만날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정의에 네트워크에 적의 심장부에서 온 예상치 못한 아군이 합류하는 순간이었다. 박혜숙의 절박한 방역은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유진과 강지훈의 재회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다. 한 명은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리려는 심판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 제국에 속한 자신의 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배신자였다. 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비밀 서재는 저택동관 3층 액자 뒤에 숨겨져 있어. 모든 비자금 장부와 로비 기록 원본이 그곳에 있을 거야. 지훈은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이 아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핵심 인맥 그녀가 이용하는 차명 계좌, 심지어 그녀의 약점까지도. 그것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유진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정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건네준 내부 정보망 접속 코드가 담긴 메모리를 건네받았다. 그것은 성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았다. 당신의 용기 잊지 않겠어요. 유진이 건넨 짧은 한마디는 지훈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의 지휘 아래 태양그룹의 팀과 정의의 네트워크는 마지막 공격을 개시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는 대신 가장 충격적이고 상징적인 것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파일 하나가 전달되었다. 그날 밤 황금 시간대에 방영된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방송에는 박혜숙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다. 그깟 장관 하나 매수하는데 10억이면 충분해. 그 돈이면 휴먼케어 사업권은 우리 은성 것이 될 거야.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그 목소리의 배경에는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물걸레질을 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 음성이 박혜숙 회장이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잠입했을 때 녹음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하녀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감시하고 그 와중에 수십억 원대의 뇌물 모의를 했다는 사실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은성그룹의 이름은 부패와 탐욕의 상징이 되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은성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성난 소비자들은 은성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혜숙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그녀의 정치적 동맹들이었다.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혜숙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녀의 압력에 못 이겨 사업적 편의를 봐주었던 기업들은 이제 그녀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발버둥 쳤다.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의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동안 은성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루어왔던 검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벗쏘섰다. 검찰총장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은성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오후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은성그룹 본사 건물을 덮쳤다.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의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박혜숙은 자신의 저택에서 실시간으로 제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렸지만 그녀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한유진이라는 자신이 벌레처럼 여기던 그 어린 계집애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절망적인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유진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은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전직 임원과 강지훈이 제공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이 자료들은 박혜숙뿐만 아니라 그녀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핵심 측근 임원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적시하고 있었다. 이제 불길은 박혜숙을 넘어 그룹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목에도 칼이 들어왔음을 깨달은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일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자신들의 죄를 박혜숙에게 떠넘기는 대가로 선처를 구하려 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박혜숙이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구축했다고 믿었던 그녀의 왕국은 사실 이익으로 엮인 모래성에 불과했다. 강지훈 역시 뉴스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서글픈 안도감을 느꼈다. 이윽고 그에게도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다. 그는 담담하게 모든 것에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역할은 이 추악한 진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굳게 닫혀있던 박혜숙의 저택 대문 앞으로 검찰의 수사관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헬쑥해진 집사가 나와 그들로부터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박혜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공식적인 검찰 소환장이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의 여왕이 이제는 일개 범죄 용의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집사로부터 소환장을 건네받은 박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한유진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 공허하게 일렁겼다. 그녀를 지켜주던 모든 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이제 차가운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은성그룹 게이트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장소는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검찰청 특별조사실이었다. 박혜숙은 죄수복 대신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이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녀의 눈빛은 사라지고 굳은 표정 아래 불안과 도끼만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특임 검사가 앉아 있었다. 수많은 물증과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박혜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검사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실무자들이 저의 신임을 악용하여 저지른 일입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겼고 자신을 태양그룹의 음모에 희생된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 녹취록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며느리, 아니 한유진 본부장이 제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벌인 공작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본질을 기업 비리가 아닌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려 했다. 그녀의 노련한 방어 논리 앞에 검찰의 수사는 잠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다. 물증은 넘쳐났지만 그 모든 범죄 행위를 박혜숙이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바로 그때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가 마지막 증인을 호출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선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박혜숙의 강철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들 강지훈이 서 있었다. 자신을 향해 증언하기 위해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끔찍한 것이었다. 지훈은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검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박혜숙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지훈의 증언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머니가 집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불법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자랑처럼 늘어놓았는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박혜숙이라는 범죄의 주모자를 정확히 가리키는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법 위에 돈이 있고 돈 위에 권력이 있다고요. 그 철학이 은성그룹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낮게 울렸다. 그의 증언에 박혜숙의 마지막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다급해진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였다. 지훈아,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네 어미에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 은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저 계집애가 너를 세뇌시킨 게야. 그녀는 아들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그의 증언을 번복시키려 했다. 모성애라는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조사실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박혜숙은 그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더욱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잠시 후 지훈은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요. 어머니는 그것을 위해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은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훈은 품 안에서 작은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것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디지털 일기장입니다. 그 말에 박혜숙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일기장 안에는 은성그룹의 추악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년 전 박혜숙이 태양그룹의 창업주이자 한유진의 할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회사의 기반이 된 핵심 기술을 훔쳤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범죄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습적인 행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죽은 남편이 남긴 기록,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온 아들의 모습. 그것은 박혜숙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길고 길었던 조사가 끝났다. 강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사실을 걸어 나왔다. 승리감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심판했다는 깊은 공허함과 슬픔만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을 때 그곳에는 한유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희생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을 뿐이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두 사람은 직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대한민국 전체 이목이 집중된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혜숙은 눈에 띄게 늙고 초췌해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주가 조작 살인교사 미수. 그녀에게 적용된 수십 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땅 판사의 선고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에도 박혜숙은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법정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의해 스스로를 심판한 뒤였다. 철의 여왕이라 불렸던 한 시대가 그렇게 차가운 법정 안에서 막을 내렸다. 그녀의 몰락과 함께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채권단은 법정 관리를 통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성그룹을 정상화시킬 구원투수로 태양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이것은 승자의 약탈이 아니었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무너진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유진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한유진은 이제 태양그룹의 전략본부장을 넘어 위기에 처한 거대 기업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섰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 모인 은성의 남은 임원들은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과거의 은성은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은성의 저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기술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태양은 은성의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재기를 도울 것입니다. 그녀는 정복자가 아닌 개혁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비전에 절망에 빠져 있던 임원들의 눈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폭풍이 남긴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박혜숙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김상진 전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은성그룹을 떠났다. 그는 서울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헌책방을 열었다. 권력과 암투로 얼룩졌던 지난 삶을 속죄하듯 그는 책의 향기 속에서 조용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진심으로 뉘우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어머니도 회사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다. 오직 강지훈이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한강이 보이는 한적한 공원에서 유진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했어. 당신에게 한 모든 잘못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나의 비겁함까지 전부 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은성의 후계자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나 역시 복수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상처와 거짓이 그들의 과거를 핥히고 지나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폐허 위에 맨몸으로 서게 된 지금,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쩌면 환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이네요. 유진의 말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작은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것은 희망이기도 했고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자신이 자랐던 소망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는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 본사 빌딩의 옥상에 섰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새벽의 빛. 그녀는 그 찬란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증오와 복수심은 차가운 잿더미가 되어 발밑에 흩어졌다. 이제 그녀는 그 잿더미를 딛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태양과 은성이라는 두 거대 기업의 미래와 수만 명의 직원들의 삶,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